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맹명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서바이벌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게 서바이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분인데 특별한 생존의 방법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죠. 특히 그 70년대 여러분 보시면 석유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이제 몇 년대로 이렇게 20, 30년대로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2000년대에는 우리가 금융 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쉽지 않은 그런 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의 입장에서는 디지털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이제 디지털에 대한 어떤 그 위기, 뭔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고객과 시장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아직은 전통적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디지털이 너무 생소하고, 또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뭔가 그 인스타그램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과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드 코로나 으뜸 생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라는 게 어제 저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비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들은 되게 리스크 관리라 해서 우리가 위기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로열 더치셀이라고 하는 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석유 정제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마케터를 모집하지 않고 미래학자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나리오를 이제 짜기 시작해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시나리오를 미래에 대해서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동 전쟁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회사가 전쟁을 예측한 새로운 경영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어떤 큰 앞서가는 회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줍니다. 자, 마케팅은 너무 소중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게 휴렛 패커드의 창시자인 데이빗 패커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미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미 시작했던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오히려 회자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IT 공학을 박사를 받았는데요. 워낙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아는 IT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는 그 이야기들은 거의 미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미래는 시제의 미래가 아니라 현실에서 확장된 시제,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10년 뒤에 우리의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SF였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저서는 제가 지금 51권째 쓰고 있는데, 51권째 책이 스타벅스의 미래입니다. 과연 스타벅스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가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한 6, 7년 뒤에 스타벅스 백호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정말 특이하고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커피숍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20년도 그 코로나 이후에 스타벅스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해서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책을 쓴 게 스타벅스의 미래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사업에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은행 금융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책을 스타벅스의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그 대형 은행장이 신년 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쟁사는 스타벅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융권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핀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IT 업자와의 융합을 통해서 핀테크를 개발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금융권은 계속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경쟁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계선 밖의 경쟁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경쟁자 분석에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데 제가 맨 밑에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머징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아마 코로나19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는 모니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코로나19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걸 각 섹션별로 분야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샷다운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자동차 수출하는 배 수출하는 장면들을 많이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그런 장면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이 이제 보호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아주 첨예한 갈등을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번에 그 전기자동차가 미국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복잡한 영상으로 지금 가게 돼 있는 그런 현상들도 사실은 이런 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마케팅은 대중이었습니다. 정말 덩어리였습니다. 덩어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이런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니까 도저히 이 대중이라는 표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급격하게 범위의 경제로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가 이제 오기 시작했고 교육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는 비대면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드웨어에 있던 상황들이 거의 소프트웨어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런 재택근무의 온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컨텐츠 또 원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환경입니다. 필환경. 이 환경의 마케팅은 1994년도에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환경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에 관련된 리스크를 통해서 패널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에 뭐 예를 들면 임신부가 그 패널 그 맥주를 마시고 뭐 유산했다는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대한 그린 마케팅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환경적인 것들이 마케팅의 필수가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가전제품들이 시장이 확대됐는데 잘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인 가구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확장이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환경과도 이제 융합이 되는 아주 다양한 어떤 융합적 현상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엔 디지털의 개인화라고 하는 개인 취향적인까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 전통적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케팅하기에는 굉장히 난제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규직과 직업에 대한 문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있죠. 그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휴일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우리 같으면 제주도에 여행을 떠나는 이런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를 우리가 긱 노동자 그래요. 그래서 기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코노미의 긱 노동자는 1920년대 30년대 이 살롱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말하면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노동자에서 기원된 게 우리가 이 긱 노동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코노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이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제의 운영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전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그다음에 디지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출산입니다. 거의 뭐 저희는 뭐 0.8 정도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융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도시들이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통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통합되는 과정을 우리가 먼저 거칩니다. 예를 들면 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성차였는데 이 완성차가 하이브리드라는 과정을 거치고 전기차로 갑니다. 이때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MZ세대가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MZ세대 벌써 이후의 세대, 알파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생긴 현상이 뭐냐면 X세대와 그다음에 MZ세대가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어떤 그 컨텐츠를 주고받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세대가 등산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면 그 MZ세대가 만약에 등산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취향이라고 하는 문제에 컨셉에 난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케팅하는 분들은 MZ로 갈 거냐 아니면 X세대로 갈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X세대의 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보고 우리가 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혼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총균세라고 하는 아마 책을 썼을 겁니다. 10년 전에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구도 사용하지만 결국 질병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한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하려면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컨셉이 전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사회가 안전하면요. 뭐랄까 기획적인 그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면은 무엇을 살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마트를 안 갔잖아요. 그리고 거의 비대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소비를 하게 되면 보복성 소비가 납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인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요를 예측하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행적인 것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대개 보통 우리가 유행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요. 뭐 트렌드는 보통 3년에서 5년을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화는 보통 30년 정도를 보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행적인 것들이 매년마다 바뀌게 되니까 이게 보복성 소비와 거의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주의나 보호주의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제가 드리면 기술적인 디지털의 변수가 생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의 빵집의 빵값이 오른 겁니다. 결국 밀 생산과 관련이 이제 있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안 했던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상수보다는 변수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시 공급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유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인터벌이 짧은 그런 유통적인 그런 전략을 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같은 바이오 같은 이제 주식들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업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가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가는 기업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워낙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되게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왔는데 이제는 사이렌 오더 같은 비대면적인 그리고 디지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게 됐죠. 사실 이 스타벅스는 이미 옛날 2008년도 이후에 디지털로 이미 변신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한국인이 개발을 했죠. 사이렌 오더를 개발해서 이미 비대면으로 주문하는 형태로 빠르게 앞서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결과적으로 비대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런 그 컨셉들을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비대면적으로 바꾸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일반 재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고, 그걸 비트코인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금융권으로 또 새롭게 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또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금융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금융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의 양태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저희 소비 그 미디어 커머스가 이제 확산하게 되고요. 이제 플랫폼이 이제 과점화가 됩니다. 플랫폼이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개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 배송 같은 경우도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스몰 데이터라든가 소비자들의 어떤 디지털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화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가장 중요한 건 상수가 많아야 되는데 변수가 많은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등장했는데, 이제 고객 페르소나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면이라고 하는데, 가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객에게도 결과적으로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해서 사실은 이 브랜드를 내가 좋아하지만 서서히 이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는, 그렇지만 생산자가 그걸 눈치 못 채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페르소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야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많고 상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유행은 빨라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충동적인 비선형적인 소비를 많이 하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지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지털. 제가 왜 개인화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에는 매스였습니다. 덩어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는 되게 과거 전통적 마케팅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 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들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매스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디지털 마케팅이 들어오기까지의 마케팅은 거의 다 대부분이 매스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마케팅은요, 인디비주얼 마케팅입니다. 1인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화의 마케팅이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개인화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개인화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을 한번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디지털은요, 저렴합니다. 일단 매체를 보면요, TV라든가 뭐 잡지라든가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의 과거의 전통적 마케팅에는 이 미디어의 그 예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도달률이 좀 낮습니다. 이 과거의 마케팅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은요, 일단 저렴해요.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의 유입 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바일 쪽에 들어와서 실제로 클릭도 하고 댓글도 남기는 아주 명확한 어떤 그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듯이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아주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 이걸 우리가 개인화 마케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 디지털 마케팅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고객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건설 같은 경우는 오픈된 모델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모바일 쪽에 들어가서 뭐 AR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실제로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죠. 디지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와 정말 필요한 맞춤형 메시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총으로 얘기하면 마구 쏘는 그런 총이 아니라 한 방 한 방 쏘는 그런 것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객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비즈니스죠. 데이터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고객들이 어느 시간 내에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선제적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디지털과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케팅의 목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디지털 하게 되면.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디지털 경험을 한 분들은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기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 고객 중에서 기존 고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신규 고객, 과거의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들, 우리 제품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차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셀링이라는데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종 제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손을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되는 마케팅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디지털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별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을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필요한 고객은 인스타그램에, 또 페이스북에 필요한 사람들, 페이스북을 원하는 사람은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개인화 마케팅에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고객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고객과 그 기업의 입장을 나눠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구매율이 높아진다 그러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 유입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취향이라는 것들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니즈를 충족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 케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보험회사는 내가 필요하지 못한 보험의 요구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도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더 추가된 어떤 베네핏을, 편익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우리가 고객이 기업의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뭐 채널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을 경험하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효율성 있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역할이 뭐냐면 SNS입니다. 이제 고객도 생산자의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개인화 마케팅의 목적을 첫 번째 밑에 보면 일단 고객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고객을 잘 압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고3에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임신부들에 대한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제 마트를 가서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뭘 갖고 들어왔냐면 이 여고생이 구입했던 물품을 가져옵니다. 거의 다 이제 그 임신부들에 대한 뭐 그런 물품을 구매했다 그래요. 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아주 빠르게 그리고 또 편리하게 뭐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모든 것들을 스타벅스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한테 사이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잠재 고객이 증가하면 잠재 고객이 결국 신규 고객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고객 세분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채널이 가능한 거예요. 뭐 웹사이트의 쿠키라든가 모바일 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분화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개인화 마케팅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방적 광고를 듣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게 뭐 밈이라든가 짤이라든가 이렇게 고객이 즐겨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략적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특히 구매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개인화 마케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개인화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왜 생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히 MZ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40% 이상이 MZ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죠. 여기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아주 익숙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확장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같은 어떤 디지털 기술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을 이제 구현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마케터들의 목적은 꿈꾸던 걸 구현시켜 주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트렌드가 변화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매스 머천다이즈입니다. 이게 아주 무리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세그멘테이션하고 크게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돼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마케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핀셋 마케팅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세분화가 됩니다. 심지어는 셀 마케팅이라 그래요. 세포 같은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 개인화까지 이르는 이제 지각 변동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큰 매스에서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개인까지 가는 그런 마케팅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오히려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아주 정교한 어떤 마케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MZ세대는 개인화 마케팅에 눈을 돌렸냐면, 첫째는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어떤 문화를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획일성보다는 차별화되고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 세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와 그 다음에 이 세대에 맞는 마케팅이 아마 접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의 96%가 개인화 마케팅에 투자하거나 증액할 계획이 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장은 계속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초개인화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화를 뛰어넘어선, 그래서 오히려 이 개인화를 앞서서 뭔가 선제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지향점은 뭐냐면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한테 만족을 주고요. 기업에게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이키를 여러분 보시면요. 요즘 나이키 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키 런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키는 처음에 그 애플과 손을 잡아서 기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기록하는 것이 애플과 연동이 돼서 내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나이키를 경험했던, 아까 제가 디지털 경험 말씀드렸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소비자가 생산자와 같이 융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요, 제품을 D2C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의 모든 데이터를 나이키도 알고요. 그 경험을 소비자끼리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의 개인화 마케팅은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투자권에서 지금 나온 회사입니다. 이 팀원이. 그러니까 여기 이 팀원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딥러닝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다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의 하우주 실주가 데이터 비즈니스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뭐였냐면 폐장시키지 말아야 될 매장을 자기가 느낌으로 폐장시킨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통해 보니까 이건 폐장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1인당 개인화에 관련된 소비 패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팀원 포유에는 14가지 추천 로직도 있고요. 컨텐츠도 있고 뭐 17가지 취향별로 고객을 세그멘트해서 이용자를 분류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비주얼을 보면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고 뭐 이거를 설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출시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애플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들었잖아요. 시제품을 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제품을 가지고 미리 시장에다 던져놓고 그 시장에 따라서 반응을 보고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비즈니스, 특히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개인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천 알고리즘이죠. 추천 알고리즘. 근데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매 준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매 준거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누구냐? 뭐 친구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가족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구매 준거였어요. 내가 물건을 사기 전에 정보를 주기, 내가 결정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으로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몇 번의 클릭을 하면 나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내 취향과 비슷한 영어가 나오면 미리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추천 알고리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보면은 제가 뭔가 갈등하지 않고 뭐 고려하지 않고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해 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썸네일 보면 이렇게 위에다 클릭해 놓으면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든 거. 이게 넷플릭스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추천받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냐 저거냐 브랜드를 막 스위치하는 막 온오프하도록 만드는 막 이런 것들을 확 줄여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놀라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개인화 마케팅 여러분 보면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향, 색이, 모바일 타입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내가 클릭하거나 결과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코드 포 뷰티라는 게 바로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그 화장품을 사용하면요, 내가 화장품을 사용한 정도의 시기를 알고 적어도 그 시기에 맞춰서 저에게 주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객의 데이터가 정교하게 분석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화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마케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스 피커라는 경우에 이건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로봇이 해줘요.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밝기, 색 같은 희망.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한 얘기지만 이 살색이 여러 가지 색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선정해주고 추천해주고 구매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요. 최근에 그 화장품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화해 어플이라 해서 화장품과 관련 없는 화장품의 전문적인 어떤 그 정보를 주는 그런 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받고 이제 그 상품을 추천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영업 마케팅의 방법이 이제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마케팅을 우리가 디지털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개인화 마케팅 팁을 한번 5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우선 문화를 구축해야 돼요. 일단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걸 구성원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IT 협업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기업에서 자체 내에서 IT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스타벅스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스타벅스를 제가 쓴 사람을 보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이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그 전문가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 사내 벤처팀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내 기밀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협업하는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협업을 하면 일단 뭐 우리가 고용하거나 뭐 책임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협업하는 팀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와도 IT와 관련돼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도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성과 지표예요. 과거에 오프라인적 성과 지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지표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인가를 좀 더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개인화 마케팅에서 세 번째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고객 여정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되게 그 관심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을 되게 정교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런 거죠. 어떻게 인식하고 고려하고 결정하게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 코드가 고객 구매 여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고객 여정이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자세히 알면 이분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알아요. 이분이 니즈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들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네트워크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2005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그때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제2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측을 했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변수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변수도 되게 어렵지만 미래의 변수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왜냐면 변수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혁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제품의 이 사이클을 보면요. 성숙기에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성숙기에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래의 경우에 미래 사이클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조직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그 변수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